2011년 11월 중국 헤이룽 장성 우창시 경찰은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인근 마을 농부였는데 자신의 땅에서 불에 탄 시신을 발견했다고. 더 무서운 건 이 시신에 머리가 없다고. 당시 시신은요, 자루 같은 곳에 쌓여져서 땅에 얕게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 눈에 띄었고 뭐지 싶어 열어봤다가 식겁하고 전화했던 겁니다. 시신이 얕게 묻혀 있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이 범인 서둘러 시신을 묻었다는 거죠. 처리 방식 또한 약간 허술했어요. 상습범보단 초범인 듯 보였습니다. 자루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건 사람의 몸통, 토막이 나 있었고 피부 표면에 불에 탄 흔적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저 알 수 있는 건 피해자는 남자라는 것. 그 외 신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머리가 빠져 있어 알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경찰이 봤을 땐 이 범인 다른 곳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시신을 여기에 유기했구나 판단됐어요. 곧바로 시신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때 경찰서로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와요. 그 여자는요 막 울면서 며칠째 오빠한테 연락이 없다고,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찾아달라고. 뒤이어 그녀는요 오빠가 우창시 무슨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듣는 그 순간 경찰의 느낌이 바바박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쪽에서 신원 미상 남자 시신 하나 발견되지 않았었나? 기가 막히게 이 실종된 오빠가 살았다는 지역이 시신 발견된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네? 오빠의 실종 신고를 한 여성은 샤오홍, 외지에서 혼자 살면서 일하는 여성인데 효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부모님하고 꼭 연락하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있는 오빠 장리와의 연락은 거의 안 했었다고. 그냥 남남인 양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빠 장리에게 문자가 하나 온 겁니다. 엄마 아빠를 잘 부탁해. 오빠는 이래저래 심란해서 여행을 좀 갔다 올까 해.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라고. 이 동생은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면 원래 연락도 잘 안 하던 오빠가 연락이 온 것도 이상한데 그 문자 내용도 이상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 오빠는 전화를 하지 문자는 전혀 보내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상해서 바로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불길한 느낌에 그녀는요 바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빠 큰일 났어.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아빠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죠. 사실 이 아들 장리가 연락이 끊긴 건 이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도박 중독자야.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듣질 않아. 끊질 못해. 이렇다 보니 이때 역시 아버지 입장에서는 도박 빚에 쫓겨 잠수 탔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아버지는요 며칠 전부터 아들이 이제 잠수 탄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전에 이 아버지가 안부 겸 이 며느리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며느리 장인왈 11월 24일 그놈의 도박 문제로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다음날 25일 장인이 자고 일어났을 때 남편 장리는 어딜 간 건지 이미 집을 나가고 없었는데 이 남편과 함께 사라진 게 있었으니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며느리인 나에게 주신 2만 위안, 이 남편놈이 이것까지 들고 나갔네. 장인은 당연히 이 남편 또 이 돈 들고 도박하러 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전화 왔을 때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아버님, 그이 도박하러 간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또한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냥 냅둡니다. 그렇게 그냥 지냈는데 갑자기 딸 샤오홍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오빠랑 연락 안 했지? 오빠한테 이상하게 문자가 왔어.
이 딸 샤오홍의 전화를 받고 이때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겁니다. 아버지는요, 딸한테 너 얼른 경찰서에 신고해라 라고 하고 바로 아들 내외가 사는 집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사라진 아들 장리를 찾기 위해 장리의 아내인 장옌과 다른 가족들 다 모아서 찾기 시작해요. 하지만 하늘로 증발한 건지 뭔지 안 보여. 이 같은 시간 샤오홍의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바로 샤오홍의 혈액을 추출, 그리고 머리 없는 남자 시신 DNA와 비교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사라진 장리가 맞네. 시신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단계는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시신에 불탄 흔적이 있었고 토막 흔적도 있었습니다. 누가? 왜? 바로 경찰은 장리를 마지막으로 만난 아내 장옌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신문하는데 이 와이프인 장옌왈,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도박 빚쟁이들한테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 경찰이 듣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 부검했잖아요. 부검했을 때 고인의 사망 시기 11월 24일 이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와이프 장옌 뭐라고 했습니까? 11월 24일 남편과 싸웠다. 그 후에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다음 날인 25일 아침 2만 위안 들고 집을 나갔더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신은 11월 24일 이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녀는 11월 24일 날 남편을 봤대요. 자고 일어났더니 25일 아침 없더래. 이게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막 캐물었어요. 부검 결과와 안 맞다,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말에도 죽어도 자기는 24일날 싸웠고 25일 아침 남편 집 나갔다는 거예요. 죽어도 자기 말이 맞대. 딱 이상하죠? 경찰 바로 이 부부가 살던 집 수색 들어갑니다. 집은요 너무 깨끗했어요. 경찰은 여기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깨끗해도 너무 깨끗해. 장인 집에 들어서자마자 경찰이 제일 먼저 수색한 곳은 부엌과 침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량의 철사 흔적이 발견됩니다. 얇은 철사 같은 걸로 막 문딘 흔적. 거기다 보니까 침실의 이불 커버와 시트가 다 새 거네. 집이 흠잡을 곳 없이 깨끗해. 아니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집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그 생활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다. 새 이불 커버와 새 시트까지 입혀놨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남편이 실종됐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 걱정은 하고 있는 건지 뭔지 집을 완전히 대청소하고 이불 시트 이런 것까지 사서 다 새로 씌워놨습니다. 남편이 지금 사라졌는데 말이죠. 이렇게 깨끗이 청소할 기분이었을까? 정신이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집 수색을 강행하는데 침대 가장자리와 집 벽에서 엄청 조그만 물방울 모양의 혈흔들을 발견해요. 이게 엄청 작아가지고 그냥 쓱 보면 모를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걸 잡아낸 거예요, 경찰이. 바로 혈액 채취해서 확인에 들어가는데 와, 남편 장리의 피네. 바로 다시 아내 장옌 불러드립니다. 피 나왔다. 이거 뭐냐? 당신이 죽인 거 맞잖아. 이런 경찰 말에도 이번에는 그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건 뭐 사실상 내가 맞다 라고 하는 거죠. 남편 장리를 죽인 사람은 바로 아내 장옌이었습니다. 그녀는요 경찰이 이래저래 질문하기도 전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날 일에 대해 끝없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의 고백에 따르면 둘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뭐 둘 사이에 두 딸도 낳고 잘 살았대요. 아무 문제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진 모르겠지만 이 남편이 갑자기 도박에 맛이 들렸어. 이 문제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도박 중독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항상 미안해 했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지. 그래서 이 늙은 노모가 밖에 나가 일을 하고요. 그렇게 번 돈을 다 며느리 장인한테 줬었대요. 아들이 허구한 날 와이프 돈 가져가서 막 도박으로 다 쓰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 며느리한테 미안해가지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들 장리가 좀 알면 좋으련만 그는 도박에 맞들린 그 순간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였습니다. 얼마 안 가 재산 다 탕지네요.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나 못 산다. 이혼할란다. 하지만 둘 사이에 아이가 둘 있었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이게 이혼도 쉽지가 않아. 망설여지는 거예요. 뭐 집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갔더니 아이들이 눈에 밟혀. 그리고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면서 막 울고 불고 헤어지지 말라면서 붙잡으니 마음 약해져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아내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으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도박 끊고 해야 되는데 이 장리 더 정신을 못 차려요. 오히려 더 심하게 도박을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사건 이틀 전 우리 친정 아버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셔서 거동까지 불편해지셨네. 그녀는요 효녀였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자기가 돌봐드리려고 했어요. 한날 장애는요 친정 아버지 이제 보살피려고 가는 길에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꼭 갚을게. 나 2만 위안만 빌려주면 안 될까? 2만 위안 하나로 약 300만원 정도 돼요. 이때 이 돈을 빌린 이유는요 딸 학비 때문에. 딸 학비 내고 남은 돈은 생활비. 아버지 돌봐드리고 뭐하고 한다고 일을 잠깐 못하게 돼버리니까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여튼 그렇게 친구한테 2만 위안 빌리고 그 돈을 집에 딱 숨겨놨죠. 그렇게 여느 날처럼 아버님 돌봐드리고 집에 딱 왔는데 느낌이 쎄해. 와 설마 돈 숨겨놓은 데를 딱 봤더니 없네. 이 남편놈이 어떻게 알았는지 내 딸 학비할 돈 2만 위안을 싹 가지고 나갔네. 뭐 했겠습니까? 그놈의 도박 다 탕진했네. 이게 어떤 돈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날 또 대파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넘어선 안 될 선을 더 넘어버린 겁니다. 이 남편 장리가 장인을 때린 거예요. 이에 모자라 그는 장인의 아버지를 막 저주하는 말을 퍼붓습니다. 야 뭐하러 그 영감탱이 보살핀다고 난리야 난리가. 야 네 아버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래서 사고 당한 거야. 다 자기 복이지. 사고 당할 만 하니까 당한 거야. 우리 아버지 욕을 저주를 이거 눈 안 돌겠습니까? 여기서 장인이 터진 거예요.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무서운 생각이 싹 튼 겁니다. 이놈의 남편 내가 어디 하나 분질러가지고 어디 못 나가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럼 도박 못 할 거 아니야. 적어도 있는 재산 없애진 않을 거 아니야. 어디 하나 마비되게 만들어서 내가 평생 보살피는 게 지금 삶보다 낫겠어. 그녀는요 바로 그날 밤 이 무서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남편이 잘 때 망치를 들고 다가가요. 원래 그녀는요 망치로 남편의 허리를 갖다 그냥 세게 내리쳐서 하반신이나 상반신 마비시켜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리치는 자기도 너무 떨렸던 거예요. 내리쳤는데 깨면 어떡해. 오만 생각이 들면서 달달달 손 떨면서 망치로 세게 내리치는데 잘못 쳤어. 잘못 내리쳐서 머리 쳐버렸네. 이게 자기 말로는 그래요. 그 자리에서 남편 장리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말로는 남편 죽은 거 보고 무서워서 처음에는 자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불쌍한 우리 두 딸과 거동이 불편한 우리 아버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자수할 생각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태우자. 그런데 막상 태우려고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화로 이런 데가 작아. 시신이 다 안 들어가. 어떡하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자르자. 그래서 남편 시신을 무려 4등분으로 머리, 몸통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자기 집 화로 이런 곳에 태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넣은 건 머리였습니다. 머리 넣고 태워요. 그럼 그 탈 동안 집을 치우는 거예요. 뭐로? 철수세미로. 안방의 벽부터 빡빡 밀면서 다 닦는데 이게 흔적이 남았던 거죠. 저녁 내내 그녀는 남편의 시신을 태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곧 있으면 날이 밝을 텐데 다 아직 못 태웠어. 아직 덩어리야. 이런 와중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맞다. 오늘 마을 잔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사람들 모여 밥 먹기로 했었는데 맞다.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다가 스탑 멈추고 그 불타다만 시신을 다시 자루에 담아 오토바이를 타고 시신이 최초 발견된 장소에 묻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도 죄를 지은 놈은 발 뻗고 못 잔다고 막 심장이 쫄리는 거예요. 걸릴까봐. 그래서 남편 장리 핸드폰으로 애매모호한 문자를 여동생 샤오홍에게 보냈던 겁니다. 엄마 아빠 잘 부탁한다. 난 심란해서 여행 좀 할 거다. 내 걱정은 말아라.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의심을 샀죠.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경찰이 물었었대요. 자기 남편한테 어쩜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때 장인이 막 경찰한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건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는데, 누가 날 도와줬는데,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어떡하라고. 내가 돌아버리겠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장인의 자백으로 이 사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결론은 장인 15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 뭔가 찜찜했습니다. 진짜 이 사건 이게 끝인 걸까? 이 아버지 생각으로는 공범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 신체가 건장한데 여자 혼자 죽이고 토막내고 오토바이 타고 시신을 옮기기까지 했죠. 유기하고. 이게 혼자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분명 누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아버지가 경찰한테 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에 경찰 또한 공범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녀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통화 내역 다 조사했는데 결과는 아무래도 공범은 없고 혼자 한 게 맞는 것 같다. 이 사건이 폭로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장인에게 동정심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에게 내려진 이 15년 형이 너무 가혹하다 라고도 말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 생각은요. 장리가 도박에 중독된 건 잘못한 거죠. 이건 용서받을 수 없죠. 하지만 이게 장인의 살인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이혼 같은. 하지만 본인이 마음이 약해져 다시 돌아왔죠. 아이들이 걸렸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도 됐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죽여야만 했는가. 어쨌든 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10년이 넘는 형을 살면서 자신의 시간도 버리게 됐고 그 소중한 두 딸 그리고 아버지 모두 헤어지게 됐죠. 결론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두 딸은 엄마 아빠를 다 이렇게 이걸 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한이 서리고 힘들었으면 저랬겠나 싶기도 하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이게 최선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는 거예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